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정미다. 반갑습니다. 이미 1시간 들으셨죠? 안 힘드세요? 맞아요. 우리 애들 주말 내내 이렇게 들어요, 어머니.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4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죠. 시험 어땠다고 들으셨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해 수능 달라졌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뭐 이랬는데 과연 어떻게 달라졌나?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이거잖아요. 아이들은 이미 지난 시험이에요. 그럼 우리 애가 볼 25학년도 수능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그 시작인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해? 총 이 3가지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 중에서 빨간 색깔 제가 옷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를 가운데를 딱 열어보세요. 가운데를 딱 열어보시면 거기에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 필기공란 있을 거예요. 그냥 가운데 딱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다가 언니 저건 좀 가져가야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결국 숫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예상 등급 컷이고요. 저희 아직 평가원이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이트별로 이번 애들이 가채점 한 거 보니까 이 정도에서 등급 컷이 형성될 것 같아 라는 것을 제가 3, 4 사이트를 조금 믹스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사이트는 1컷을 85에서 혹은 89까지 한 요 정도 선에서 아마 1컷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작년의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한 4점에서 점수가 맥스 한 10점 정도 아마 등급 컷이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엄매 기준 1컷 80점대, 70점대, 60점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딱 직관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81점을 받아볼게요. 81점을 받으면 이번에는 2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확실히. 그런데 이 81점은 작년 기준이면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시험에 편차가 나는지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번 수능의 가장 큰 특징, 사실 저희가 막 한 6월 달에 발표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잖아요. 막 발표들이 기사들이 쏟아졌잖아요. 이번 수능은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가장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가 뭐예요, 어머니? 그쵸. 킬러 없앤다. 근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아예 수업 시간에 그 평가 원장님 취임사를 띄워놓고 이야기했어요. 핸드폰 꺼주세요, 언니. 네. 평가원장 취임사의 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 변별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능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 일단 제일 첫 번째 저희 지금부터 이제 의문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킬러를 없애겠다 라는 게 이번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킬러 없었습니다. 근데 약간 의문이죠. 킬러가 없었다고? 네, 맞아요. 저희가 흔히 킬러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통 독서 지문이에요. 제 수능의 역사를 한 번만 살짝 훑어볼게요. 최근 몇 년만 2017학년도에 비문학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한 지문의 길이가 한 2,000자가 넘는 형태? 근데 보기도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 타임어택 아니냐, 이거 시간 내에 풀 수 있냐, 이 킬러 아니냐, 이런 거 내면 되냐 라는 굉장히 많은 반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후 2019학년도에 지문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 수능이 많이 들어보셨던 불수능, 그리고 막 그거 넘어서서 마그마 수능이다 막 이렇게 나왔었던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킬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다 나왔던 게 2019학년도 뭐 요때 수능들 예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막 어려운 형태의 내용들 이런 거 엄청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지문의 길이 길지 않아요. 제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킬러 없앤다고 하면 지문의 길이 길게 나올 수 없어. 보통 길이가 1300에서 정말 길어야 1500자 내외. 지문의 길이 짧아졌고요. 독서 난이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근데 왜 틀렸냐? 두 번째 또 가볼게요. 교과 과정에 충실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평가원장 취임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교과 과정에 충실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문학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설명했던 영상들 보시면 문학 어려워질 거예요. 문학 어렵게 출제될 거야. 이런 이야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세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이게 촬영 중인데 얘기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역대 평가 원장님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부 다 교수 출신의 평가 원장이었고요. 그 흐름이 처음으로 깨진 게 이번입니다. 최초의 교사 출신 평가 원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됐고요. 당연히 저런 흐름 계속되겠죠. 문학 어려워질 거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이렇게 5개를 저희가 뽑아보거든요. 오답률 베스트 5. 항상 독서 5개. 이를 다 5개. 아니면 독서 4개에 뭐 언매 선택자들 언어 하나. 보통 요렇게가 흔히 나오는 흐름이에요. 이번에 언어 선택자들이 가장 많이 틀린 5문제는 독서 1문제, 언어 2문제, 문학 2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문학 평균 정답률, 독서 평균 정답률을 계산해 봤을 때 문학의 평균 정답률이 독서보다 낮았던 유일한 해가 이번입니다. 아마 내년까지 가면 유일해지지 않겠죠. 문학 분명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그래, 문학이 어려워서 애들이 많이 틀렸구나 라는 이야기. 근데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제가 분명히 좀 전에 5개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니 킬러는 없다는데 애들은 왜 틀리는 거야? 선지에서의 변별력. 이게 이번 수능의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제가 이번 수능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저희가 오지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수능은 십지선다였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 많았는데 이 내용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준비했어요. 지난 목요일날 본 아이들의 수능 문제의 선택지 하나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삐리리라고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이런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에 위배되겠군. 선지 하나를 지우는데 언니 2차인지 3차인지 9일 전인지 4일 전인지 다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가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다 판단해야 돼. 판단 요소가 너무 많죠.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 선택지를 끊어 읽으라고 해요. 블라블라 하여 블라블라 하다. 한 번에 구획으로 선지의 내용이 파악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이거 선택지 하나잖아요. 저희 애들 보기도 읽어야 되고요. 선지 1번부터 선지 5번까지 1번부터 45번까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 하나라도 놓치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이 문제는 사람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때 선지 하나예요.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한다고 봤어. 나의 오증은 유학의 인의의 질을 노자가 도를 현실화한 것으로 본 걸 비판하겠군. 그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왕부지라고 기억하잖아요. 그 왕부자 있잖아요. 왕부자. 막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판단해야 되는 게 보기랑 선지도 판단해야 하죠. 선지랑 지문도 판단해야 되죠. 지문과 보기도 판단해야 되죠. 이 사고과정, 3번의 사고과정을 1번 선택지에서 5번 선택지까지 총 15번 반복해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의 변별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마 제 시험 다음 날도 설명해 드렸는데 어머니 애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요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작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려웠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가 시간이 부족했어 였을 거예요. 제한된 시간 속에 이걸 판단해야 하거든요. 집중력을 잃으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문학 넘어가 볼까요? 제 뒤에만 읽어볼게요. 앞에 읽어볼까?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단을 예의나 분술이 있지 않아야 함에 주목하여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근데 지문은 더 심했어요. 지문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닌 건데 병이 아닌 것을 있는 것은 있지 않는 아닌 것이 있는 것이 일단락의 내용이
엄청 꼬여있는 고전수필이었거든요. 근데 고전수필이 이렇게 출제될 거 6월에도 9월에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저 아이 파이널 때 아예 전 고전수필만 아예 자료집으로 계속 나갔어. 왜냐면 수능에 고전수필 비연계로 이렇게 나올 거야. 6월 봐, 9월 봐. 수능 100% 이렇게 나올걸? 끝까지 읽지 않으면 1등급이 떨어지는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선지에서의 변별력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판단 요소가 많았다. 십지선다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아, 그래. 그럼 이제 2, 4학년도 수능이 어떤 흐름인지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어. 그럼 우리 아이가 볼 2, 5학년도 어떻게 출제될 거야? 어떻게 출제될지 말해주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출을 통해 평가원을 학습해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스쳐 지나가듯 말씀드렸을 거예요. 6월 이렇게 나왔고 9월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능 이렇게 나올 거야. 저희 아이들과 제가 막판에 가장 현장에서 많이 연습했던 게 9월 뜯어보는 거였어요. 저희도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최고점을 받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저 엄청 진짜 매일매일 회의하고 매일매일 이제 논의를 한단 말이죠. 제가 9월 모평 딱 나오기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얘들아, 취임사를 아예 띄워주고 제 파이널 강의 취임사에서 첫 마디가 변별력을 갖춘, 그리고 변별력을 갖추고 교과 과정에 충실한, 그래서 그런 것에 벗어나는 킬러를 배제하겠다. 이게 딱 취임사 멘트의 순서였거든요. 분명히 선지에서의 변별력, 선지의 판단 요소 아주 많이 넣을 거야. 그리고 문학 분명히 난이도 올라가고 언어의 난이도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딱 9월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샘플링들은 아주 재미있게도 9월에 나왔던 낚시질 패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른 말로 가볼까요? 이제 데이터가 2개 쌓였네요. 9월 보자마자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봐봐. 등급컷 너무 예쁘게 나왔지? 킬러 없앤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변별력 없는 거 아니야? 물수능 되는 거 아니야? 평가원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딱 나오자마자 등급컷 봐. 이렇게 나왔는데 먹혔잖아. 너네 틀렸잖아. 그럼 당연히 수능도 이렇게 출제될 거야. 자, 이번에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번 수능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등급컷 너무 예쁘게 나왔죠. 탁탁탁. 그럼 당연히 내년 이렇게 갈 겁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기출을 통해 평가원을 학습하는 거예요. 아, 지문 이렇게 구성되고 매력적인 오답 이렇게 구성되고 나 글 읽을 때 이런 거 읽어야 되는구나.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출은 이번 9월과 수능이겠죠. 두 번째, EBS를 통해서 시간 줄여야 해요. EBS 혹시 부지런하게 지금 나와 있는 EBS 절대 사실 필요 없습니다. EBS는 항상 당해 연도의 EBS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수능에 반영되는 EBS는 내년 1월에 나와요. 자, 내년 1월에 나오는 EBS를 문학도 독서도 다 봐야 해요. 이번에 독서, 저희가 보통 독서 지문 4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1번에서 3번 독서법은 독서라고 이야기하기 좀 힘든 지문이고요. 나머지 이 3지문 6월도 9월도 수능도 모두 3지문 다 EBS 연계로 출제됐고요. 예전이랑 달라진 건 예전에는 소재 연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계라고? 그러니까 봤는데 전혀 연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연계라고? 너무 놀랐어요. 명사 하나가 연계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글의 흐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풀고자 하는 내용까지 흡사한 정말로 피부에 느껴지는 연계가 출제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언제부터였냐면요. 이미 재작년부터 이런 흐름은 지속됐었어요. 재작년에 제가 보고 제 지문을 읽으면서 이 정도로 줄 거면 그림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EBS 연계라고 해서 그 EBS 페이지를 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이 EBS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런 형태로 출제돼서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지문 이중차분법, 비타민 K 전부 다 EBS 연계였고 굉장히 연계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EBS 나온 그 순간부터 수능 때까지 EBS 글구조를 무한반복시켰어요. 수능 이렇게 나올 거야. 9월 너무 그렇게 나왔거든요. 수능 당연히 그렇게 출제됐죠. 그리고 문학 당연히 공부시켜야 합니다. 비문학은 제가 좀 전에 명사 하나 연계됐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요즘은 연계가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도 차이는 나요. 왜냐하면 비문학은 무조건 글을 다시 쓰는 윤문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 문학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문학 당연히 아이들 공부해야 하고요. 잠깐 많이 나시지만 그래 잠깐 자랑 하나 드리면 EBS에서는 수특수한 이렇게 두 권이 연계되거든요. 문학 작품은 이번 기준, 올해 기준으로 총 167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고요. 제가 1년 동안 167개 작품을 다 하고 마지막에 그 중에도 정말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건 꼭 봤으면 좋겠어 라는 작품을 수업하면서도 찍어주지만 막판에 추석쯤에 이렇게 탁 찍어주는 강의가 있어요. 167개 중에 3개 연계되거든요. 제가 그 중에 2개를 맞춰서 평가원 막내딸이라고 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을 해서 문학을 출제해 보면 좀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많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현장에서도 시험 보고 오늘도 연락 온 친구들 되게 많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커아 찍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1등을 받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너무 애들이 이제 감사 인사를 많이 올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너가 잘한 거야. 그럼요, 언니. 저는 똑같은 교실에서요. 똑같은 애들을 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진짜 많이 변화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제일 재밌는 건 이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약간 관망하듯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듣다가 어느새 걔가 2칸 앞으로, 어느새 그 다음 주에 2칸 앞으로, 어느새 2칸 앞으로, 어느새 맨 앞에서 듣고 있어. 그리고 제 눈빛이 바뀌어요. 그럼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온 건 전 그 친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난 내 때문에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넌 그걸 듣고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럼 너가 잘한 거지. 항상 이번 수능에서 이건 더욱더 강하게 두드러졌습니다. 아까 제가 선지 보여드렸죠. 저희 수업할 때 쌤들이 막 필기 예쁘게 띄워줘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거를 예쁘게 옮겨 써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막 나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위안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공부예요? 선생님이 공부한 거지. 저 수업 시간 질문 되게 많이 시켜요. 왜 그랬어? 제 원래 말투가 이래요. 지금 이 말투는 자본주의 말투고요. 평소에 제 말투는 이거 봐봐. 왜 이래? 뭐 때문에 골랐어? 약간 이게 제 아이들에 대한 말투인데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왜 골랐어? 이거 읽고 난 뭐 남아야 돼? 밑줄 왜 남아야 돼? 어떤 거 어떻게 남아야 돼? 라는 것들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요 내용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내년 1년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평가원 발표 나고 나서 이번 수능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그 발표, 정부의 입시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정말 매일 회의를 해서 올해 커리큘럼 정말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겨울방학 때 기출분석 특강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지금부터 이 내용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을 메모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시겠지만 이 내용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션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설명해 오신 이유예요. 아시죠? 제 설명해서 막 설명 다 드리면서 어머니 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 근데 아시죠? 공부는 애가 해야 돼요. 그죠?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해야 하는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2번 수능 풀어봐야 해요. 어때요? 아이가 공부 지금 하려고 하나요? 아직 고2죠. 맞아요. 자기 예비 고3이라 생각 안 할 거예요. 너무 해맑은 고2죠 뭐. 크리스마스는 지나야 자기 고3이지 뭐. 그렇잖아요. 네,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안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올해 여름방학 때 예비 고3 특강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3 재수생들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어떤 학원에서 이제 하도 부탁을 하셔서 이제 전교 1등 다 모아주실 테니까 좀 특강을 해보자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여름방학 때 예비 고3 특강을 진행했는데 너무 잘해. 물론 전교 1등들이니까 잘했겠죠.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머니 여름부터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이미 자기의 마음은 나 이제 내년 되면 고3이니까 못 놀아. 이번 기말 끝나고 마지막으로 놀고 그러고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야 이렇게 해보래 저렇게 해보래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수능 풀어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놀아.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애들은 진짜 똑똑해요. 다 알아요. 수능을 풀어보는 순간 내가 고3이라는 생각을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할 겁니다. 자기 인생이고
내 수능이라는 생각. 수능 이렇게 나와? 그럼 나 겨울방학 이렇게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12월 말에 오픈하는 강의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랑 수능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건 도달 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 또 할 거예요. 내년 되면 미리 알아두세요. 내년 여름 지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애들이 이렇게 시기마다 하는 얘기 몇 개 있거든요. 3월 끝나고 나면 엄마 나 이제 핵정시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벌써 했나요? 그리고 아마 6월 보고 나면 뭐 안 되면 재수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 입에 달고 살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뭐가 재수고 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해? 너 남은 기간에도 충분히 엄마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전 자아성찰해 나라면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5살인데 그 아이가 고3이 되면 제가 과연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엄마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되면 재수하면 되지 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진짜 이 마음은 아니라고 말해줘 엄마 나 할 수 있다고 말해줘가 사실 가장 기반에 있거든요. 저 정말 애들이랑 상담 많이 하고 수업 전 1시간 수업 끝나고 1시간 하루 애들이랑 이야기를 해요. 저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많이 안 까는 거예요. 이미 그게 힘들어서. 그래서 애들이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애들의 여기에 있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될 수 있다고 엄마가 말해줘란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건 엄마랑 사이 좋은 애들, 아빠랑 사이 좋은 애들,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는 애들이 결과가 좀 마지막에 좋더라고요. 멘탈이 좀 잡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6편 끝나고 설명회 때 말씀을 또 드리겠죠. 이건 뭐 내년 이야기니까요. 엄매랑 화작 선택해서 개념 끝내는 거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하고요. 아마 대부분 엄매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죠? 네. 한번 여쭤볼까요? 엄매 자제분이 선택하신 어머니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화작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그죠? 엄매 왜 선택하셨어요? 압도적으로 대치는 많은데 왜 엄매 아이가 선택했대요? 그쵸? 시간 이야기도 들어보셨고 표점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딱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수능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가장 좋은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흐름은 같을 거거든요. 저희 국어는 문학, 독서 공통 76점 만점이고요. 엄매와 화작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24점 만점입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점이 나와요. 원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딱 3개 나오거든요. 표준 점수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 100분위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등급 딱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오고 원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표점은 아시다시피 난이도가 반영된 건데 지금 작년 수능 기준 126점이 1등급의 표점이고 올해 수능은 아마 국어 표점이 수학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원점수 추정은요. 이 숫자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이건 작년 수능이라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원점수 추정은 1컷이 지금 화작 기준 96점, 언매 기준 92점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해 보이세요? 자, 저희가 틀려볼게요. 화작, 국어는 한 문제 2문제 2점, 보기 문제 3점 이렇게 출제되거든요. 자, 이건 몇 개 틀려야 1등급이죠? 2개. 2개 틀려야 1등급이에요. 자, 2점짜리로 계산해 볼게요. 이건 몇 개 틀려도 1등급이죠? 4개 틀려도 1등급입니다. 그래서 언매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2문제 정도 차이일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표는 사실 시중에는 나와 있지 않은 표고요. 제가 교육과정평가연구소 이투스에 있는 평가연구소장님한테 부탁해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자, 화작 기준 73 공통 선택 22 그래서 총점이 95였어요. 엄매도 공통 73 선택 22 95점이었어요. 어머 그런데 표점 한번 보실까요? 표점이 엄매가 훨씬 높죠. 자, 저희가 이 표에서 지금 이상한 걸 하나 찾아야 해요. 혹시 이상한 거 하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전에 숫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화작 저희 좀 전에 몇 개 틀려야 1등급이었죠, 언니? 2개. 그래서 몇 점이었죠, 원점수 추정이? 96점. 근데 이거 몇 점이에요? 95점인데 몇 등급이에요? 1등급. 작년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이때쯤이었겠죠. 나 95점인데 1등급이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무슨 소리야? 나 95점인데 2등급이야. 무슨 소리야? 나 95인데 1이라니까? 나 2라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비밀은 잠시 후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어쨌든 지금 엄매가 표점도 유리하고 등급도 유리하구나 라는 거. 그래서 그래 잘 선택했다. 그래 엄매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짠! 좀 더 틀려볼까요? 누가 표점이 더 높죠? 화작. 자, 저희 결론이 나오네요. 엄매 선택한 이상 다 맞거나 하나 틀려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있지 않은 이상 엄매라고 무조건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 표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었던 96점의 비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똑같은 화작 선택자예요. 그리고 똑같은 95점이네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선택에서 틀린 것 같고요. 이 친구는 공통에서 틀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뚜둥 표점이 달라졌죠. 그리고 당연히 등급 컷도 달라졌습니다. 어머, 원점수가 똑같은 95점인데 등급이 달랐던 이유는 어디에서 틀렸는지의 차이였죠.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오네요. 뭘 잘 봐야 훨씬 유리하다? 맞아요. 물론 둘 다 잘해야죠. 공통도 잘하고 선택도 잘해야 하지만 공통 점수가 높아야 표점이 높게 나온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겠네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방학 때 언어 선택한 친구들은 공부 시간에 80%를 공통에 쓰고 20%를 선택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작 친구들은 90%를 공통에 쓰고 10%를 선택에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렇게 그 일주일간의 공부 저희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의 비율을 요렇게 우리 아이들이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애도 이제 언어로 갈아탈까? 근데 화작을 해야 되나 언어를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방학 때 언어 시키세요. 왜냐하면 언어에서 화작 바꾸는 거 엄청 간단합니다. 화작은 개념이랄 게 없어요. 저의 개념 강의만 하더라도요. 화작이 한 10강인데요. 그 10강 내 전부 다 해요. 유형 정리해주고 기출 싹 다 풀어주고 그리고 낯선 제작 문제까지 이 한 권이면 다 끝나요. 근데 언어는요. 기본 개념 강의 20강 그리고 여름쯤 되면 애들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심화 개념 강의가 한 10강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정리 강의가 한 5강 강의만 지금 35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복습하고 계속 문제풀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누수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1년 중에 화작보다 언어에 자기가 한 똑같은 공부 시간을 놓고 선택 과목을 1년 동안 한 60시간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럼 저는 언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희 얘가 다른 과목도 조금 사실은 불안하게 나오고 그럼 저는 화작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맞는 거. 근데 우리 애는 뭐가 맞지? 고민되시죠? 수능 둘 다 풀려보세요. 언어, 화작 둘 다 풀려보시면 엄마 나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거 아이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 겨울반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분석 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반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기출을 다루는 이유는 이게 돼야 저희가 학기 중에 훨씬 마음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방법을 방학 때 같이 배우고 이제 딱 학기 시작하면 3월 달부터 EBS도 같이 나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저희 아이들에게 내는 숙제예요. 저희 형광 친구들은 모든 학생들이 담당 조교쌤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담당 조교가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이게 중간에 노란 책자 안에 보셨나요? 네. 그 안에 짠 열어보시면 맨 앞에 저희 나가는 관리 자료들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빨간 책자 안에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보이시죠? 어머니 오른쪽에 있는 자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열어보시면 저희가 시즌별로 어떤 자료 나가는지, 클리닉지 어떤 거 나가는지, 그리고 가장 저희 조교들이 신경 쓰는 건 오른쪽에 있는 숙제 피드백과 상담 기록지들이에요. 6구 보고 나면 저도 아이들 다 상담 진행할 뿐더러 저희 담당 조교들이 다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기록들을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도 제공하고 필요한 내용들도 함께 제공을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매주 검사하는 숙제인데 아이들이 이제 글구조 분석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상되는 문제, 이런 지문이니까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로 매력적인 거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형태로 같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사고력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자들이 아직도 연락하는 제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대학을 가서도 연락을 하고 졸업을 하고도 연락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할 때도 연락하고 이런 제자들이 굉장히 오래 연락하는 제자들이 많은데 애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이랑 배웠던 게 대학 가서 쓰이더라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게 변호사 시험 볼 때 쓰였어요. 쌤이랑 같이 배웠던 게 뭐 할 때 쓰였어요. 애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 국어는 절대 암기 아닙니다. 국어는 짧고 굵게 공부해야 해요. 국어를 왜 많이 하죠?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국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제일 최악이 같은 거 미친 듯이 쌓아놓고 풀어제끼기, 양치기. 그런 걸로 고득점 받을 수 없습니다. 국어는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나오면 이거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거 보면 이거 떠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잘 본 친구 너무 많았는데 제가 꼭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작년 친구인데 딱 이맘때예요. 수능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설명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봤어?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남자였거든요. 세상 어떻게 봤길래? 그랬더니 98점이었대요. 근데 왜 울었냐? 걔가 재수생이었는데 전년도 수능이 국어가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이제 이렇게 버스였대요. 엄마한테보다 먼저 전화했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수능 다음날 전화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근데 왜 어제 연락 안 했어? 이 말이 더 저는 뭉클했어요. 선생님, 하루라도 맘 편히 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올 1년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보냈던 거죠. 근데 늘 어쨌든 결과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능 당일날만큼은 자신의 과정을 좀 즐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되면 어쨌든 논술도 써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버스에 채점을 했대요. 그래, 채점하고 울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너가 잘한 거야. 그럼요. 네. 수능을 잘 본다고 모든 인생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자기 과정에 대한 내가 보내왔던 과정에 대한 자존감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료 아까 좀 전에 메모하셨던 자료 있자 보니 요거는 앞에는 선배들 수기예요. 우리 애들 공부하기 싫을 때 이런 거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그리고 이런 게 또 약간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공부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장은 양면책이거든요. 뒷면은 오답 정리 노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현장에서는 계속 관리하는 내용들이니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이미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잖아요. 1시간 지난 후에 들어왔는데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꼭 정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